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는 지인들은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은 모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발 이 월급이라는 게 사실 한 달 동안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과 맞바꾼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덜 쓰고, 그리고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 정도는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종잣돈이 좀 모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돈 모으는 거는 단순합니다. 정말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무슨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돈을 조금씩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월급이, 한 달치 월급이 탕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못 모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일수록 월급을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드셨어도 지금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저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월급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돈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저축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월급날은 참 반갑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할까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 사라졌네. 입벌처럼 내뱉는 월급날의 습관들이 있죠. 매달 반복되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 그 실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의식적 소비 루틴이 가장 크다. 소비는 하되 무의식적으로 자꾸 쓰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소비. 이것만 줄여도, 이것만 없어도 사실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제대로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작지만 이런 반복적인 소비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인 루틴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흔히 말하는 종잣돈 1억 모으기 현실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돈 모으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루틴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다른 사람과 차이를 불러올 뿐이죠.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은 간단한데요. 진짜 효과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돈을 꽤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일단 세고 있는 돈을 알아야겠죠. 매일 세고 있는 650만 원의 정체. 식사비 만원, 왕복 교통비 한 3, 4천 원 잡고요. 뭐 요즘 더 하겠죠. 덜 하진 않을 거니까 5, 6천 원씩 할 겁니다. 간식이나 담배 제발 끊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5천 원씩 하고요. OTT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월 1, 2만 원의 OTT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이 모든 걸 합하면 매년 650만 원 이상 지출을 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매년 650씩 쓰고 있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매일 세워가는 이 돈이 모이면 중고차 한 대 값은 될 겁니다. 1년에 650만 원 썼으니까 2년, 3년 해보세요. 중고차 한 대 값 나옵니다. 점심 한 끼에 만원, 출퇴근 왕복, 교통비 3,000원, 뭐 군것질, 담배, 기호식품.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담배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십시오. 괜히 5,000원씩 더 주고 내 건강 몇백 배 더 힘들게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넷플릭스, 웨이브, 구독 서비스 이런 거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한다면 정말 한 개만 하세요. 이렇게 쓰는 비용이 1년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65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군것질과 커피, 흡연을 줄이고 도시락을 싸고 걷기로 출퇴근만 해도 월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리 하면 걷기로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강남인데요. 차를 타야 한다면 당연히 대중교통비를 써야 한다면 써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걷기라는 것은 걷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걷는 게 굉장히 암 예방에도 좋고 심장 질환에도 좋습니다. 예방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걸어서 되는 거리라면 굳이 차를 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짠돌이 같죠? 하지만 월급이 안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루틴부터 습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정말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유튜브 광고가 나와도 괜찮은데 귀찮다고 월 15,000원씩 플러스해서 프리미엄을 구독을 합니다. 주 3회 이상 커피, 테이크아웃으로 월 600만 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사실 주 3회도 적게 잡은 겁니다. 매일 먹죠. 매일 먹으면 이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OTT 스트리밍 이건 어쩔 수 없고요. 할인받는다는 이유로 안 쓰는 쿠폰까지 결제합니다. 제발 할인, 어떤 마케팅 홍보에 당하지 마세요. 상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 위한 무언가의 명분을 만든 것뿐입니다. 스스로.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하면 사시고 안 필요하면 안 써야 합니다. 쿠폰 남아서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멈추고 나면 답답하고 불편함이 느껴지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리함에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 대가로 대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지불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개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천은 정말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죠. 이미 높은 생활 수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즉, 한번 올라간 소비는 한번 올라간 소비 습관이죠. 소비 습관은 쉽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급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일에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우리는 돈을 쓰는 루틴은 있는데 모으는 루틴이 없어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진 생활 수준이 낮아져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낮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걸로 자꾸 오인을 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엄밀히 다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난 6개월 카드 내역을 반으로 접어보세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반으로 하면 왼쪽에는 내가 원했던 거, 앞서 말했던 거죠. 원했던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요한 거. 네, 이걸 써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왼쪽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의 합계는 여러분의 저축 가능성을 집어삼킵니다. 지금 한번 노트를 꺼내서 진짜 써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당장 왼쪽에 항목들이 많다라면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원했던 것을 필요했던 것으로. 그리고 쭉 한참 쳐다보면 이것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요. 예를 들면 폰 요금, 식비, 공과금 같은 게 있죠. 이건 뭐죠? 필요한 거죠. 반면에 배달 음식, 커피, 넷플릭스 이런 거는 사실 원하고 있는 거, 원했던 겁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금액, 구매 이런 거 다 원하는 겁니다. 구분이 애매하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게 없으면, 원했던 게 없으면 불편한가?
네, 불편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가? 불편하면 필요한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확실히 나누고 나면 지출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 지출은 30% 이하로 낮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필수 항목 지출은 수입의 50%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30% 이하로만 유지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즈 항목, 즉 필수 지출 항목의 총합을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 금액이 매달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월급의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30% 미만으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놓고 보면. 왜냐? 매달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지출이라는 거죠. 이것을 더 낮춘다라는 말은 즉 내가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똑같이 나오던 통신비, 똑같이 나오던 집세, 그러니까 공과금, 식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말 춥더라도 참아야 되고 덥더라도 에어컨 들 켜야 되고 물은 필요할 때만 써야 되고 전기는 쓰지 않는 곳은 무조건 꺼둬야 되고 콘센트까지 뽑아야 되고 진짜 이 정도 노력까지 해야 더 3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순히 그냥 저축 열심히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월급이 사라지는 그런 미스터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초기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안간힘? 그런 걸로 하기 위한 것이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 정도의 노력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은 젊었을 때 그리고 청년이라면 해도 됩니다. 50대시라고요? 그래도 해도 됩니다. 모은 게 없다면 하십시오. 모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필수 지출 비용을 당장 낮춰서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계속 지출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겁니다. 고정 지출을 막을 수 없다면, 줄일 수 없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입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늘려야 되고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없고 그리고 필수 지출을 30% 이하로 낮추라는 말은 결국 그만큼의 갭, 그만큼의 여력만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승진, 이직, 부업 같은 걸 해서라도 계속 수입을 늘릴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필수 지출은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면 필수 지출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30% 이하로 낮춰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 지출을 30% 이하로 낮추되 이제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 지출 항목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에서 좀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필수 지출 항목 여기에서는 정말 뺄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으시다면 대신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애인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런데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좀 비싼 데보다는 조금 저렴한 데를 가고 웬만하면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걷는 데이트를 하고 이러면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네요. 5번째, 월급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 월급의 루틴을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몇 프로를 투자를 하고 몇 프로를 내 생활비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월급이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입 100%의 수입이 있다라고 치면 이것을 4등분 해라 라는 겁니다. 50%는 니즈 항목, 나머지 반은 투자, 반은 유동성 현금으로 남겨두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전부 투자하라라는 말을 가끔씩 주변 사람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벌어서 언제 하냐? 이게 확실한 정보니까 여기에 올인해라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항상 투자는 뭐다? 규칙적인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월급 들어오죠? 그러면 그 월급 당일에 뭐 예를 들어서 S&P 500 뭐 ETF의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월급의 일부를 계속 ETF를 사게 되는 거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되게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의 퇴직금의 일부 비용을 직원 명의로 ETF를 매매해서 퇴직연금처럼 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같이 고물가인 나라에서도 퇴직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모든 비용이 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정말 길게 자신의 회사에서 잘 생활해온 사람이라면 노후가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ETF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고마운 거죠.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이렇게 퇴직연금 대신에 ETF를 사준다는 게. 근데 이것을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ETF가 매달 조금씩 나오죠. 배당금으로. 근데 이렇게 매달 조금씩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들 못 봤어요.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드리는 돈, 조금씩 나오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진짜 이런 여러 항목들이 모이면 꽤 크다라는 겁니다. 꽤 큰 비용이 실제 됩니다. 그런데 이 꽤 큰 비용을 쪼개서 보니까 너무 자잘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비용이 우스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비용, 즉 조그만 비용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사람은 대부분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인데 큰 거 한 방을 좋아하고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너무 큰 거 한 방 좋아하지 마세요. 6번째, 초기에는 피해야 합니다. 무슨 초기? 자산 형성 초기. 자산 형성 초기에는 피하십시오. 돈이 묶이는 자산들을요. 돈이 묶이는 자산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적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을 거죠. 적금과 전세가 나쁘다라고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산을 형성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우선시 되고 저축이 우선시 됩니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라는 게 존재하죠. 네, 만기라는 게 존재하고 전세 계약일이 있죠. 계약 만기일이죠. 계약 만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모두 돈을 몇 년 동안 묶어둬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손대지 못하게 말이죠.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유동성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산 형성 초기에만큼은 돈이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적금과 전세자금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금이 나쁘고 전세로 사는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쪽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내게는 이런 기회가 부동산 기회가 안 올까? 왜 내게는 이런 주식 기회가 안 올까? 뭐 10년에 한 번씩 폭락장이 오고 뭐 10년에 한 번씩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그때 사면 또 오른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하는데 딱 10년 되던 해에 적금과 전세자금으로 내 돈이 묶여 있다?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남들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에 나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전세. 뭐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집주인이 좋겠죠. 본인의 전세금으로 지금 돈을 먹고 있으니까. 돈을 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전세 살고 있으면 정말 폭락장 왔을 때 내 집 하나 마련은 못한다라는 거죠. 적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투자, 뭐 집 매매 투자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다면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또 잡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7번째, 항상 25%의 예비자금은 비상금은 마련해 두자라는 겁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작은 병원비나 급한 지출에도 투자금을 빼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죠. 투자금을 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금 비상금, 이거는 목표를 한 5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5%는 꼭 현금으로 유보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변수투성이잖아요. 병원비, 가족 경조사, 갑작스러운 실직, 이런 일이 생기면 투자금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놓은 게 없으면 깨야 되겠죠. 때문에 5, 6개월치 생활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 두자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생각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로는 20%는 소비 또는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하는데 쓰자라는 겁니다. 소비라고 한다면 돈을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남겨둔 20% 갖고 필요한 소비성 지출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런데 빚이 있다. 내가 이미. 그렇다면 빚부터 상환하자라는 겁니다. 이 비중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절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채 이자 상환 비율이 수입의 20% 이상이라면 무조건 투자보다는 부채 상환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없다면 자동으로 20% 이상 수익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진부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그건 바로 부채를 없애라라는 건데요. 대출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부채는 돈이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역으로 부채만 없으면 돈이 슬슬 모인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진짜 불필요한 부채, 자동차 할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있으면 당장 갚으세요. 빨리 상황에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관심이 있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5%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건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고위험성 투자라고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죠.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라든지 자산 형성에 이제 공식적인 명목적인 그런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되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전히 변동성, 위험성이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큰 비용을 들이고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꼭 비트코인을 해야겠다면 포트폴리오에 한 5% 정도만 하자라는 거고요. 단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거, 장기 보유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가능하다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라는 것보다도요. 나의 월급에도 루틴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월급에 루틴을 만들어야 오늘 월급날이네 하고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돈이 남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 내가 이걸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소비 기록을 정리해 본 적도 없고요. 돈이 생기면 무엇을 살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수입만 늘리려고 합니다. 내가 300 벌어도 200, 250 쓰면 남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돈 1000 벌어도 200, 250만 쓰면 되는데 돈을 1000을 벌었다고 해서 800만원, 900만원 쓰면 똑같이 남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산 형성의 본질은 덜 쓰는 거고요.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자산 형성이 쉬워진다고들 하죠.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5년 뒤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월급 루틴을 심도 있게 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TV와
인터넷을 핸드폰 보지 말고 끈 상태에서 딱 펜과 필기노트만 딱 꺼내놓고 나서 진작에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나만의 월급 루틴을 짜보세요. 무엇을 내가 원했던 항목이고 무엇을 내가 필요했던 항목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요 지출에는 더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과소비 중에는 혹은 내가 그냥 자동이체로 걸어놓은 구독이나 다른 서비스 플랫폼들 중에서 비용이 꽤 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면 더 줄일 수는 없는지 정말 깊게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월급 루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작은 변화부터 하시면 생각보다 종잣돈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